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장 이상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냉전은 끝났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적대 관계 속에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한반도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정전 상태죠. 종전이 아니고 그 정전 상태가 여태 지속되고 있고, 또 남북 간이 이질적인 체제로 가면서 이제 적대 관계가 일종의 그 공고화해졌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남북한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제 체제 자체가 굉장히 대결적인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때는 그게 이해가 됐는데, 그럼 냉전이 끝났는데도 왜 이 국제 체제가 그럴까? 지금은 또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소위 G2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 경쟁을 하면서 그 가치와 이념, 체제, 심지어 기술 패권까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한반도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또 중국은 북한과 또 긴밀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식이 됐지만 한반도에 존재하는 그 정전 체제의 완고함, 그리고 국제 체제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자체가 자기 스스로 부국 강병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남북 간에는 계속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려면 북한도 이 평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변해야 되고, 또 우리의 대북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여건이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남북한 또 주변 국가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종전선언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고, 또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고, 이건 뭔가 진전이 있어야, 여건이 돼야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도 우리 정부가 이 종전선언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뭐 좋은 정책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였어요. 그 적대지 정책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하고, 또 제재를 해제하라. 그게 이제 북한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한미 간에도 지금 이견이 조금 보이는 게, 우리 정부는 이제 종전선언이 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구속이 없는 그냥 정책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 북한이 종전선언을 좀 악용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 이후에 이제 말 그대로 북한 돈을 빌리면, 자, 전쟁이 종식됐는데 왜 주한미군이 여기 존재해야 되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남북 간의 적대 관계도 정전 상태가 끝났는데 왜 한미 동맹 관계가 유지돼서 자꾸 연합훈련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전 선언이 되려면 이건 남북한만의 선언에서는 될 문제는 아니고, 이 관련 당사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전 선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현재까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어렵고, 또 미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략 경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로 협력할 유인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아무리 그 한국 정부가 주장을 해도 주변국들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또 북한 자체도 별 호응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과연 진정한 종전 상태를 원하는가,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나마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북한도 큰 경제적 또 보건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뭐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공식 정책은 코로나 확진자 제로, 사망자 제로. 그래서 국제 지원이 필요 없다.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근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로는 거의 백약이 그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도 과거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국, 미국 같은 이제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되게 지난 오랜 세월을 되돌아보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간에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대개는 북한 포용 위주, 그리고 보수 정부는 안보 정책 위주로 이제 그 북한 통일 문제도 받고 또 통일 문제도 접근을 했는데, 근데 그 통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역대 정부 정책들을 쭉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담론이 부족해지고 또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낮아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그 인식은 과거보다 훨씬 옅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만을 바라보는 통일 정책을 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이 내걸은 것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 노선을 통해서 북한식 강성 대국을 꿈꾸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북한 입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통일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통일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북한만 바라보는 통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북한을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살 길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외교안보적으로 북한이 느끼는 안보 불안도 해소해주고, 그리고 국제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켜주는 이런 진짜 뭐라고 말하면 총체적인,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통일 전략을 펴야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념이 아니고, 그리고 한국 국민 전체의 공감대, 진정한 통일 의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설득한다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대할 명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통일이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내부부터 지금 공감대가 없고 이견이 많은 상태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 정부 간에 상당히 이견이 존재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부터 그 단합된 통일을 원하는 그 진정성, 이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더구나 북한을 설득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통일 정책이 되려면 결국 우리 내부의 공감대, 우리 민족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 정책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은 또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말하자면 각자 동상이몽이라 그럴까, 그것이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가 이 바람직한 대북 정책, 또 북핵 문제 해결, 통일까지 내다보려면 이제는 과거보다는 조금 차원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한을 상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북한과 미국, 중국 같은 이 제3의 관계를 우리가 잘 주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포괄적인 3차원 게임 같아요. 남북 간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간에 이 국제사회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 북한의 그 제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회생 문제 이 세 차원의 노력이 잘 병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내고 통일이 지금보다 좀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결국 남북한이 마음을 먹게 달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또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만약 합의가 된다면 세계 그 누구도 그걸 막을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통일로 가는 길은 일단 우리 내부의 공감대 그리고 남과 북이 진정한 그 통일에 대한 합의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보다는 우리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도 더 해야 되고 또 주변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종연구소는 대표적인 민간연구소입니다. 저희는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흔히 알고 계신데 밖에서는 저희는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파나 정당의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는 자유롭게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말한다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 이제 세종연구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한국에서 싱크탱크 중에 세종연구소처럼 이제 순수 민간 기관들은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활동 범위에서 국책연구기관에 비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외국을 보면 민간 싱크탱크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는데 또 한국은 어떻게 말하면 그런 싱크탱크가 자리를 내리기에 굉장히 척박한 토양인데 그죠? 그래서 이 민간 싱크탱크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우수한 조력자다 이런 인식을 정부가 갖고 이 민간 싱크탱크의 활동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이 싱크탱크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활동 이게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에 제가 소장을 맡게 돼서 활동이 여의치 않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람된 거는 역시 소장으로서 이제 전체 연구 활동을 좀 조율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제 세종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구상들을 이제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것 이게 아무래도 좀 저에게는 가장 보람찬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